정치 토론은 그만, 실용적이고 게임처럼 재미난 게임해보 토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정민이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또 전문가분 또 나와 주셨습니다. 팩트체크를 날카롭게 해주실 해설위원,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모 소장님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적 가치, 그 일상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민주적 가치란 무엇인지, 자,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또 해설위원님의 간략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도 결국 배워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해방 이후에 민주시민 교육은 주로 반공교육 그리고 예절교육 등으로 우리가 치환돼 왔었고요. 2007년도 제7차 교육과정에서야 비로소 민주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일선에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 가치를 일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체득이 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요, 오늘 아마 보시면 기대 이상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자, 그래서 민주적 가치의 일상화를 위해 우리 선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떤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왔을지 저희가 기대하면서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진행할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상목 학생분께서 되게 자료 정리도 꼼꼼하게 해오시고 발언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견들이 기대가 돼요. 저는 신나은 학생이에요.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2라운드가 기대됩니다. 네, 이제 선수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과 좀 다른 방식의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또 다른 또 새로운 규칙도 있습니다. 토론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주제에 대한 기조 발언으로 시작하며 각 팀당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대표 쟁점에 대한 도의로 하나의 쟁점당 15분의 시간 주어집니다. 발언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토의 결과를 요약하여 대표자가 정리하는 선언 라운드입니다. 이번 토론 2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토론이잖아요. 지난번에서는 찬반을 나눠서 서로 간에 좀 경쟁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였다면 좀 이번에는 확실히 이 4명이 각자가 한 팀이 돼서 자, 어떻게 합의점에 다다르게 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번 토론에서도 또 다른 재미가 역시 있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도 깨알 같은 웃음을 주었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드디어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신다희 선수부터 발언 시작할게요. 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으며 서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어렵고도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민주적 가치를 위한 방안들에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정치재단은 연방 주정치 교육원을 설치해 교육의 과제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독일의 정치 구조를 표현했으며 스웨덴은 정당의 개별의 독자적 실행이 아닌 성인 교육과 리더십 훈련 차원의 지역 공동체 교육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정치 교육은 각자 나라의 특성에 맞춘 방식이라는 독창성도 있지만 사회 친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제도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당 차원의 교육이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더불어 성인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정치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독일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의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일 뿐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와 사회 괴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당 단체들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제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적 가치란 시민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주적 국가로 거듭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 민주적 의식이 높아야 하고 높은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 모의선거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선거, 정치 교육들을 받으면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가치를 확립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민주적 가치는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시민 모두가 공동체적인 민주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분들의 첫 번째 발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좀 어떠세요? 굉장히 묵직했고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그 발언부터 저는 상당히 민주적인 그 가치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혹시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민주주의 반대하면 네. 공산주의, 네, 사회주의, 이렇게 사회주의.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캐스터님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떠올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만 주인인 체제가 반대죠.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독재랑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개념이죠.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의 반대는 북한, 그걸 공산주의 이렇게 네.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완전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독재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완전한 인간이라고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기초 위에 독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다인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같이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정답 근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핵심을 첫 문장에서부터 꿰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새 학생의 또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민주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형태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란 그저 지겨워서 잠자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 방식을 크게 개편하여 학생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활동을 가장 쉽게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회의, 학급회의는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축소판입니다. 일상 속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는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 생활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같이 좀 얘기를 좀 마무리해줬는데요. 들으시면 좀 어떠셨나요? 이제희 우리 학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민주주의 교육 활동가로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게 지겨워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인식이 일선학교에서 됐다라고 하는 거. 저는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쟤는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신나고 재미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보급을 해왔거든요. 교사 양성도 많이 했고 연수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실 국영수 위주의 이런 교육을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하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이 학생들이 그 부분을 갖다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00년대 한 초반쯤에 독일의 이제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이 협약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보이텔스 바흐 협약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 교육에서 교사의 주입 교화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교화의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라고 해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화를 시키는 방법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논쟁적 사안의 수업 시에는 논쟁적 재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찬반이 있는 쟁점 사항의 사회 현상들은 반드시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정답을 내기보다는 그것을 갖다 고민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 즉 학생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에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아요.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이 교육을 받으면 네.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생기죠. 학생들이 당장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최저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최저임금이 지금이 적절하냐, 더 올려야 되느냐, 당장의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을 갖다가 논쟁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지금이 적절하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아서 향상해야 된다. 네. 근데 향상을 하면 그것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을 통해서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특히나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확실하게 본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명확하게 좀 드는데요. 그 이슈도 학생들의 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도출하는 네. 과정이 돼야 됩니다. 누가 제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이어서 보시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은 바쁘고 복잡해져가며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깊지 않고 대다수의 성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인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단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주도의 계획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마다 교육 내용이 상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표면적인 정보를 배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전문 교과를 신설하고 청소년의회, 청소년위원회 같은 청소년 사회 속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사실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인간도 사실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작동 방식은 뭡니까? 이게 약육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한테 복종하고 그다음에 약자한테는 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위세를 부리는 사실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물적 그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각 의회마다 민주시민 교육법이 사실은 계속 발의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뭐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교육이 본류인데 그런 어떤 그 법들은 통과가 되는데 정작 민주시민 교육법이 통과가 못 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독일의 정치학자 한스 게어리그 벨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한다. 민주시민은 처음부터 그 정체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역량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체계적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단발적인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정책과
조례,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보나 지식의 격차가 존재한다면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교육 수준이나 자산, 건강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죠. 아까 그 이상목 그 학생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이승은 학생이 지금 한스 게오르그 벨링이라고 하는 학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장을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육강식이 돌아가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 이게 사실 비문명 사회죠. 문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 언어를 많이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언어를 문해력이 향상될 때 민주적인 어떤 문화는 더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법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인프라가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민주적인 어떤 문화의 수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라고 하는 서구의 북유럽의 국가들 일상에서의 도서관들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 저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다음 라운드 쟁점 토론에서 좀 준비한 거나 제가 현재 재학 중인 청신국제고등학교에서 이제 학생자치법정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직접 겪어오고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실제 사례들을 조금 제 발언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토론할 땐 떨렸는데 오늘은 좀 안 떨렸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2라운드는 쟁점 토론입니다. 총 3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2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적 가치를 배우는 배움의 토대이자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을 통해 갖춰야 한다는 이 법을 근거로 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례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시행 방법이나 재정 마련 등의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이나 인력이 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육기본법 2조가 사실 작년 2021년, 20년, 21년 이때 한국 사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2조의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계의 굉장한 반대로 내용은 뭐였냐면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전문을 좀 변경하자. 라고 하는 것을 그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거대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홍익인가를 도대체 왜 빼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에서라고 하는 이 민주적인 어떤 가치가 국가가 정부 수립 이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내재화가 사실 안 돼 있는 거죠. 뭔가 민주라고 하면 뭔가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 이렇게 인식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다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또 통일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를 배우는 방법은 1시간 동안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중학교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다 받아왔잖아요. 이거 제대로 듣는 학생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한 날이 3월 4일이었거든요. 그때 입학하자마자 처음 들은 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이었는데 그때 친하지도 않은 애들끼리 수업 듣기 싫다고 다 떠들고 놀고 안 떠들고 놀면 그냥 자고 그게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민주시민 교육 강사분께서 오셨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어떤 내용을 정확히 배웠는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끝났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민주시민 교육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확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뜻은 그만큼 교육이 임팩트가 없고 그만큼 여러 가지 활발하고 좋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지금 학교 현장에서 여러 민주시민 교육들이 진행되는 어떤 자기 개인적 체험들을 지금 학생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계속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은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의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기술의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과 실제로 한다는 것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잘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전혀 별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식 정보가 있어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태도라고 하는 영역은 뭐냐면 그것은 민주시민적인 어떤 태도, 특히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강자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강자에 대한 태도는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약자에 대한 태도는 그건 배워야 되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내재화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가치 태도 영역이고, 그다음에 역량 기술은 뭐냐?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토론과 토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로 민주정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맛있는 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민주적으로 나눠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없고 하기 싫은 것을 누가 부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학생들 가정에서 어렸을 때 전부 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양측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제를 놓고선 우리가 토론과 토의를 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 의사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재미없을 리가 없죠. 교육 문제나 입시, 학교 생활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교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반장, 회장 선거부터 작은 규칙들까지 정하는 것은 모두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 자치 활동으로 민주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저도 그 부분 정말 무척 공감합니다. 학생 자치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 조직 구성 및 주도적 활동 전개로 학생의 권리 옹호와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생회, 반별 학급회, 동아리 등의 활동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 문화를 직접 자유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생 자치 활동이 무척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활동하는 학생들만 활발히 활동하고 대다수는 무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의사 과정이 단순하고 다수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 방법과 규칙은 학교의 안내와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 이거 민주시민교육 할 때 1시간, 2시간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 시간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 자치 활동이나 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장애 이해 교육,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등 여러 교육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좀 반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인지, 네. 아니면 재미가 없고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미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권한이 무엇이냐? 학생회가 조직이 되었을 때 학생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권한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그 예산이 주어져야 의사결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저것은 저렇게 한다면 그것이 공적인 일이라도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네. 학생회가 존재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학생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니까 만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학생 자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관계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칙들이 학생들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의견을 제시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와 학생이 함께 민주적으로 소통해서 함께 수정하고 모두에게 더 나은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학교 내에 자치 활동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학생 자치 활동 과정에서 5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성, 주도성, 포용성, 공동체성, 그리고 성찰성인데요.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학교의 교육 동안 학생 생활에 관련 있는 주제여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듯 학생들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지로 활동의 목표와 방식을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낳은 결과들을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다인 학생께서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만 활발히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처럼 특별한 조직에 속하는 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협력하고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험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알려주고 자치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법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 교육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고 법정을 운영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전국 755개 학교가 지정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 교육에서는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블라인드 변호인재, 참관인재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치규약 만들기는 학생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약속인 자치규약을 만드는 활동으로 많은 학교에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만드는 규칙이기에 학생들은 더 잘 지키고 규범적인 태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는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도 누가 시켰어요. 네.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재미없다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건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도 지려고 하고 요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상상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학생들은 교사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상상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사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규칙을 이러한 규칙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규칙을 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역지사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규칙들을 내가 스스로 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적으로 서로 간에 체크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을 어겼을 시 판결도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스스로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처벌을 하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학생들의 거부감도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자정 효과도 기대되고요. 실제로 제가 재학 중인 청신국제고등학교에는 이제 학생 자치법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교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매우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인권이 좀 유린이 되는.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또 힘의 역학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자치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법정처럼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재판, 사무관 등의 역할을 모두 학생들이 수행하는데요. 특히 판사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학생자치법정이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정교회장단은 이제
행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 부서들이 입법부의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삼권 분립과 이제 상호 견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판검사를 맡은 학생들이 전교회장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삼권 분립이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모두 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더 자율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자치법 교육이 많은 학교에 도입되면 좋겠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학생 자치나 민주시민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법제적 기반이 없고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관련 있는 주제로 참여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는데요. 이승은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학세법 자치교육과 자치규약 만들기 등의 내용을 많은 학교에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 자치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맞게 잘 취지에 맞게 그것이 잘 학교에서 좀 구현이 되려면 반드시 그 전제는 민주시민 교육이 두터워져야 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제 자치 법정을 통해서 이렇게 힘센 사람한테 이렇게 로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정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렇죠. 암흑 뒤에 어떤 얘기들처럼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학교에서 구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시민 교육이 전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인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들어가야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만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별로였고 교til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 의견에 동감하시는 걸 보고 정말 고칠 점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지?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똑같이 민주시민 교육을 지겹게 생각했다는 것이 가장 이건 어느 학생이나 똑같구나, 어느 지역이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네. 안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